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자, 신작 애니메이션 복수의 레퀴엠이 기존 세계관을 설명해주지 않는 바람에 시작된 빨가벗은 1년 전쟁사. 지난주 우리는 우주세계의 시작부터 1년 전쟁 개전까지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면서 복수의 레퀴엠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전쟁 초반 벌어진 우주전의 다음 내용부터 복수의 레퀴엠의 배경, 오데사 전투 직전까지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 지난주에 올린 이 1편 영상을 아직 시청하시지 않은 형제들께서는 이거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는 오늘의 건프라썰 빨가벗은 1년 전쟁사 침공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지온이 일으킨 1년 전쟁 초반 우주 공간에서 벌어진 몇 번의 전투에서 지온의 MS 자쿠에 대응하지 못한 지구 연방이 연이어 패배했다는 이야기로 영상을 마무리했었는데요. 지난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약간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룸에서 레빌 장군이 포로가 된 장면부터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콜로니나카 저지 실패와 룸에서의 패전뿐 아니라 그냥 장성도 아니고 룸 전투의 사령관이었던 인물이 전투 중에 포로로 잡혀버린 면서 지구연방은 여러모로 위기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대재앙급 피해를 입은 지구상의 여러 지역들의 질서를 유지하기에는 동시에 타격을 입은 지구연방군 병력이 턱없이 모자라 회복은커녕 현상 유지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루움의 사령관으로서 패전에 책임을 져야 할 레빌 장군이 포로가 돼버리면서 연방군 수뇌부가 그를 대신해 직접 책임을 떠안게 생겼기 때문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구연방군은 지온에 잡힌 레빌 장군을 비밀리에 구출할 계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지온은 한창 유리해진 상황에 쐐기를 받기 위해 지구연방 정부의 휴전협정을 타진해 왔습니다. 이 시점까지 지구연방의 꼴이 말이 아니었으니 이 협정은 말이 휴전이지 사실상 지구연방의 패배했음을 인정하고 지온의 분리 독립을 승인하며 연방군의 군비를 축소할 것을 약속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무력한 지구연방 정부는 이 일방적인 협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 우주세기 79년 1월 31일 남극에서 휴전협정이 개최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정부의 승인 없이 연방군이 독자 진행한 레빌 장군 구출 작전이 성공을 거두어 그가 연방의 우주기지 루나2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이곳에서 가용한 모든 방송시설을 활용해 남극을 포함한 전 우주에 레빌 장군의 연설이 중계되는데요. 지온의 병사 없음을 골자로 하는 레빌의 연설은 쉽게 말하면 내가 지온에 잡혀가서 보니까 지온군 뭐 제대로 훈련도 안 받은 애송이들이고 보급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확실해서 제대로 된 병사라고 할 수 있는 놈이 뭐 없다. 전쟁 계속하면 우리가 이기니까 쫄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포로로 잡혔던 레빌이 멀쩡히 살아 돌아와 지온군 뭣도 아니라고 방송을 때린 이 사건은 지구연방군의 사기를 높이고 전쟁 의지에 불을 붙이는데 충분했고, 본래는 휴전협정이 될 예정이었던 남극조약은 전시조약으로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인권적인 부분에서 국제전쟁법을 준수할 것을 골자로 핵병기와 화학, 생물병기 사용 및 콜로니 떨어뜨리기로 대표되는 질량병기 사용 금지, 그리고 중립콜로니나 월면도시 등 특정 지역에 대한 상호 공격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니 이 조약을 통해 이 전쟁은 더 이상 우주에서 벌이는 전투만으로는 끝낼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했죠. 자, 이리하여 1년 전쟁은 두 번째 국면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종래 계획대로 자브로를 단번에 뚫어낼 수 없게 된 지온은 이제 지상에 병력을 직접 투입해 점령전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자비가의 막내 아들 가르마를 사령관으로 대규모의 지상병력 강화 작전을 수립했습니다. 지상병력을 준비하는 동안 지온은 남극조약에 명시되지 않은 월면의 매스 드라이버 시설을 점거, 지구에 직접 공격을 시도했고, 연방은 루나2의 병력으로 이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으나 강화 작전을 준비할 시간을 번다는 지온 공국의 목적은 이미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 단기에 전쟁을 끝낸다는 목적을 이루지 못해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던 이 시점에 지온이 준비하는 지구 강화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데사입니다. 우주세계에서 오데사는 희귀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광산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점령한다는 것은 단순히 군사력 증강에 사용할 금속 자원을 채굴해 지온이 사용한다는 의미뿐 아니라 지구연방의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자원 보급을 끊는 효과도 있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점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전략적 요충지는 북미 대륙에 위치한 공업지대이자 지구연방 최대의 병창이 위치한 캘리포니아 지역이었습니다. 오데사 점령에 두 가지 의미가 있듯 캘리포니아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이 지역을 점령하면 연방이 군사 장비를 생산할
생산하는 것을 막고 그 생산시설을 지원이 활용할 수 있었죠. 게다가 대규모의 잠수함 기지 시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원이 접수하면 연방이 해군 병력에도 군비를 분산 투자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두 지역은 예정에 없던 장기전을 목전에 둔 지온에게 활로가 되어줄 장소들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두 요충지를 점령한다는 주요 과제를 우선해 두고 3월 1일 드디어 지온 공국의 지구 강화 작전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3일에 걸쳐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에 강화한 병력이 우주와의 교두보가 될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를 점령하며 점차 유럽 대륙을 먹어 들어갔는데요. 유럽 방면군 사령관이 유리케라네이기 때문에 이 첫 강화 작전을 현장 지휘한 것이 바로 유리케라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시점 지구연방 지구군은 거대한 모빌 슈츠에 대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통신과 레이더 장비를 무력화하는 미노프스키 입자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유리케라네의 유럽 방면군은 쾌속으로 진격, 유럽 전역을 빠른 속도로 점령하게 됩니다. 참고로 보큐엠의 주인공 이리아 솔라리는 루움 전투에 참전했을 정도로 전쟁 초반부터 모빌 슈츠 파일럿으로 활약했다고 하고, 또 유리케란의 유럽 방면군 소속으로 나왔으니까 정확히는 몰라도 3월 1일 강화한 1차 강화 부대 소속이었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1차 강화 부대가 유럽 지역을 장악한 뒤 마쿠베가 이끄는 별도의 부대가 카스피해 북단에 강화해 오데사 광산기지를 접수했습니다. 마쿠베의 별동대는 가르마가 아닌 키시리아의 직속 부대로 유럽 지역 방어 등 다른 작전에는 일절 참여하지 않고 오로지 오데사의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하는 부대라서 유리케라네와 마쿠베는 같은 지역에 주둔한 부대의 사령관들이었지만 서로 다른 명령 계통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리고 일주일 뒤인 3월 11일 가르마자비가 이끄는 본대가 북미로 강화, 군사공장이 포진된 캘리포니아 기지 등 주요 시설을 점거하게 되면서 지온은 지구연방군 최고 요충지 잡으로 바로 이 동네에 대규모의 군사공장, 말하자면 전진 배럭을 깔게 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브리티시 작전에서 3등분된 콜로니 잔해 중 하나가 북미 대륙에 떨어졌기 때문에 북미 지역의 지구연방군은 이미 크게 타격을 입은 상태였고, 그로 인해 가르마의 본대는 유럽보다도 더 쉽게 북미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일주일 뒤인 3월 18일에는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호주의 병력이 강화했고 4월 4일에는 아프리카 동북단의 추가 병력이 강화해 수에즈 운하를 포함한 지중해 연안의 격전지마저 지온의 손에 들어가면서 지온은 지구상의 약 3분의 1 이상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형세가 이렇게 되고 나니 지온 공국은 새로운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는데요. 만약 지온이 지구에 강화해 여러 지역을 점령하지 않았다면 콜로니 낙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구상의 많은 지역을 관리하고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는 것은 오로지 지구연방이 담당해야 했을 것인데, 지온의 침략으로 많은 지역이 지온에게 넘어가면서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온이 감당하게 된 것이었죠. 무엇보다 군부 중심의 국가인 지온에는 점령지에 파견할 행정관료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 이전 지역 행정을 담당했던 지구연방계 인물들에게 지역의 유지를 그대로 담당하게 하되 점령군의 군사력을 폭력장치로 이용해 해당 인물을 간접적으로 조종하는 형태로 각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가르마가 자리를 잡아 북미군 사령부가 위치했던 이 도시는 투표로 선출된 시장이었던 요제프 에센바하가 지온 점령 이후에도 계속 시장 직무를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가르마가 주둔하고 있는 이 도시는 정사 설정에서는 뉴야크, 그러니까 지금의 뉴욕이고 디오리진에서는 로스앤젤레스로 설정이 바뀌었는데요. 애초에 지온이 북미에 강화한 이유가 캘리포니아에 밀집해 있는 공장지대를 점령하기 위해서였는데, 막상 사령관인 가르마는 최고 요충지와 완전 반대쪽에 있는 뉴야크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설정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었는데, 디오리진에서는 LA로 위치를 바꾸면서 조금 더 그럴듯한 느낌이 되었죠.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지구연방 출신 인물들에게 계속 시장 직무를 맡겨야 할 만큼 지온의 행정 인력이 부족했고, 진군이 빨랐던 만큼 빠른 속도로 대책 없이 넓어진 점령지를 유지하는 데 소모되는 자원도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온 입장에서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여전히 자부로를 함락시키는 것 뿐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전투 없이 이 답답한 상황을 바꾸는 것은 힘든 상황이었죠. 자, 그럼 이때 지구연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일단 레빌의 연설 이전 지온에게 사실상 항복하려고 했던 지구연방 정부는 남극조약 이후 연방군과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연방 내부에서 연방군의 입지는 크게 확장되었는데, 안 그래도 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구연방의 의사결정권을 의회가 아니라 연방군이 가지게 되며 사실상 군정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온군이 지구에 침략해 옴에 따라 연방군은 지배권을 가진 지역에서 오히려 더 강한 지배력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너네가 지금 먹고 사는 건 다 우리 덕이다 라는 명목으로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폭력을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흔해졌죠. 그러니까 훗날 연방군 내부에서 티탄즈처럼 폭력배 같은 조직이 생겨날 조짐이 이때부터 이미 싹트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듯 지온이 지구에 들어옴에 따라 지구 연방 내부에서 군의 입지는 오히려 공고해진 상황이었지만 지구상의 영토를 절반 가까이 잃은 것은 사실이었고 천연자원과 생산시설을 적국이 가져간 이 상태를 계속해서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온 공국과 지구 연방 양측 모두 서로가 차지한 지배지역에서 이득을 보며 눌러앉아 형식적인 정기 정찰이나 하면서 대규모의 전투는 벌어지지 않는 교착 상태가 몇 개월이나 계속되었는데요. 물론 지구 연방은 비밀계획 V작전을 통해 고성능 시험기 건담을 개발해 모빌 수체 양산을 준비하는 등 전황을 뒤집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었고 지온 측에서도 뉴타입의 전투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티벳 라싸 비밀기지에서는 전쟁 초기 계획대로 잡으로 공략에 맞춰진 결전병기가 개발 중이기도 했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지상 전선에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나 10월 4일 긴 교착 상태를 깨는 대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맹우라 믿었던 샤아즈나불과 함께 일개 기동중대를 거느리고 출격해 연방의 신형 모빌 슈츠 건담과 그 모함 화이트베이스의 전투를 걸었던 지온 지구군 사령관 가르마자비가 전사해버린 것이었죠. 아무리 낙하산 바지사장 같은 사령관이었다고 해도 지온 공국을 쥐고 있는 자비 가문의 일원인 가르마가 전사했다는 사실은 지구에 내려와 있던 지온 병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주요한 생산시설이 포진된 북미권의 지휘 계통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가르마는 북미 사령관이기 이전에 지구군 총책임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지휘 계통 문제는 북미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진 모든 지온 지상군의 혼란을 야기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유럽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온 유럽 방면군은 유리케라네와 마쿠베 이렇게 지휘 체계가 전혀 다르고 서로에게 비협조적인 두 명의 지휘관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당시 대부분의 첩보가 키시리아의 정보기관을 통해 마쿠베에게 전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리케라네는 전황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마쿠베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원래도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었던 유럽 지역은 공식적인 지구군 사령관 가르마자비 사망 후에 빠른 속도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사 설정에서는 가르마자비 사후 지온군의 혼란을 틈타 지구연방의 오데사 공략전이 거의 곧바로 시작되고 이 대규모 작전에서 패배한 지온군이 대부분 우주로 탈출, 그 뒤에 지구에 남은 소수의 지온 잔당이 샤아와 함께 자브로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디오리진에서는 화이트베이스의 이동 경로가 북미에서 바로 자브로로 빠지는 좀 더 매끄러운 순서로 변경되면서 지온의 자브로 공격이 오데사 작전보다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그런데 복수의 레퀴엠은 일단 디오리진 설정을 따르고 있으니까 디오리진 설정상의 순서대로 자브로 침투 작전 먼저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일단 디오리진에서 추가된 남미에 주둔한 자브로 공략군 사령관 가르시아는 이 거창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 치고는 너무나도 무능한 인물이었는데요. 가르마 사후 시차를 나온 키시리아 앞에서 마쿠베를 까내리며 아부를 떨기 바쁜 눈치도 더럽게 없는 소인배로 묘사되고 있죠. 그리고 이 가르시아가 큰 소리나 치면서 자브로의 입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사이 가르마 전사의 책임을 지고 불명예 제대를 당했다가 키시리아의 독단으로 직위를 회복한 샤아가 별동대를 이끌고 자브로에 접근하게 되는데 샤아는 자브로가 건설되던 당시 신분을 숨기고 건설 노동자로 일했었기 때문에 땅을 빼앗긴 원주민의 분노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 원주민들과의 계약을 통해 지하수로의 위치를 파악해 자브로에 침투할 경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브로 침투 일정에 대한 정보를 매우 간단한 암호로 가르시아에게 전달했지만 그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지고크를 탄 샤아와 앗가이를 탄 별동대가 자브로에 침입해 경납고에 폭탄을 설치한다는 내용까지는 비슷하지만 디오리진에서는 정사와는 달리 침투 부대가 자브로의 입구를 열었고 늦게나마 자브로에 도착한 가르시아의 남미군이 자브로에 몰려 들어오는데요. 하지만 자브로 기지 내부에는 이미 왕창 양산된 짐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자쿠들은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가 그대로 쓸려버렸죠. 물론 기체의 성능 차이도 있었겠지만 이건 지휘관의 무능함이 불러온 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샤아의 별동대는 정사와 거의 비슷한데 다만 이 시점 건담이 개수 중이었기 때문에 아무로가 건담 대신 짐을 타고 나왔다는 게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브로 작전을 통해 지온군은 남미 방면 사령관 가르시아를 잃게 되었으며 귀중한 전력을 대량으로 갖다 바치는 무리수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자브로 침공을 막아낸 지구연방은 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반격 작전을 개시하는데 유럽을 횡단해 주요한 광산기지를 탈환하는 이 오데사 작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영상에서 이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수의 레퀴엠에 맞춰 시작한 이 빨가벗은 1년 전쟁
비행사 시리즈는 복큐엠의 배경 오데사를 다루는 다음 주 영상까지만 하고 일단 이번에는 마무리 지어볼 예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빰 래플 이벤트 열기 전에 진행 중이었던 제타 건담 건프라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복큐엠 건프라 무료 래플과 RG퍼스트 2.0, PG 언리시드 건담, 그리고 08소대 등장기체를 컨셉으로 제가 커스텀했던 톱소대 자쿠 3종 세트에 응모하실 수 있는 구독자 응모 이벤트가 일주일 후에 종료될 예정이니 또 한 번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